여러분, 오늘은 대만의 반환과 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은 현재 대표적인 친일 국가입니다. 1995년에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킨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직도 일본 총독부 건물이 존재하는, 그리고 한국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노출은 되고 있지 않지만 가끔은 일본보다 더 선을 넘어서 혐오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본이 식민지를 정당화하면서 우리의 약을 올리는 반면에 대만은 아예 현재도 한국이 자기의 속국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생, 대만은 큰형님이니까 한국은 대만을 큰형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까지 갖고 있기도 해요.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 친일 감정인데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은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시절부터 일본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대만인은 일본 식민지 중에서도 소득 수준도 생활 수준도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이 대만 섬은 최초로 그나마 인프라라도 깔아주던 일본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친일 감정은 살짝 이해가 되긴 하네요. 사실 좋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까지 우리가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아니, 좋아하다 보면 닮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건데, 일본이란 나라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본의 문화, 오타쿠, 히키코모리 양산, AV, 몰카, 변태성형, 기업에서는 꼰대 문화, 그리고 과로.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영향받으면 변태성욕이 양산됩니다. 원래 유전자에 변태성욕이 있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저거 해보고 싶다라고 영향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멘탈이 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상명하복, 군사 독재 시절이나 효과 나오지, 이게 민주화되고 문명화되는 순간부터 비효율의 끝판왕이죠. 상명하복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을수록 업무 생산량이 낮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이걸 뿌려놓고 갔죠. 게다가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에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사회에서는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남에게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느끼는 걸 넘어서 자기들이 잘만 하면 자기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믿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이라서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느낌으로 눈치챕니다. 저도 한일전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이 갑자기 역습해서 골을 넣거나 할 때 일본 선수들 괜찮은 척은 하지만 얼굴에서 당황한 티 다 나더라고요. 아마 일본 사람들도 스스로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건 다 눈치채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혼내 다테마에를 방패 삼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거나 사람을 고용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그리고 남녀간에 사귀고 결혼을 하는데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본 문화라는 게 이 개발도상국 때나 참고할 만하지, 문명 수준을 올리면 올릴수록 손절을 해야 되는 문화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일본을 절대 배치마킹을 하면 안 됩니다. 한참 일본이 잘 나갈 때 서양에서 왜 일본이 성공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몰락한 이유, 일본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본질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나 대만은 일본을 좋아하다가 그 일본의 본질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특징 뭡니까? 독도나 위안부 날조하고 난징대학살 같은 거 안 했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루머나 거짓 소문 퍼뜨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서 항상 적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방을 쓰러뜨릴 힘이 없어가지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중국과 전쟁하다가 무슨 깡으로 미국과도 전쟁을 걸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졸렬한 데다가 쓰러뜨릴 힘도 없는 주제에 자꾸 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가까워진 대만이 점점 일본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거죠. 공자는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의 99%는 공자가 중국 사람인 걸 알아요. 그 외에도 한자를 조선이 만들었다, 순어는 한국인이다, 심지어 만리장성을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등 정말 많은 수의 날조 루머가 생산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죠. 사실 이런 걸 환빠 같은 데서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 국가 공식 입장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여론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소문은 당연히 일본이 원조입니다. 대만은 애초부터 중화민족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도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건 항상 한국을 소름 끼치게 관음하고 있는 일본이죠. 일본인 자체가 중화민족보다는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을 씁니다. 한국도 그 타겟 안에 있고요.
그들이 2005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난 직후에,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디시신 사이드,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없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중국의 반일 에너지를 한국으로 돌리자, 한자는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자, 이런 식의 계획을 제안을 하고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때 대만이 일본의 내두익과 완전히 동조하며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국과 사이를 개선한 정권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었고요. 중국도 항상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중국과 처음 수교하기 시작한 게 노태우, 김영삼 정권, 그리고 이명박이랑 박근혜 정권도 다 중국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중국에게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뭐 여기 일단 자료를 보세요. 여기 한국기원론이라는 위키 백과입니다. 수정 내역을 통해서 IP 기록이 남아서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누가 했는지 찾아보니까 IP가 대만과 일본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도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만인들이 그 일본발 루머를 재생산하고 유포해서 가공해내는 것은 중국이 섣부르게 한국을 오해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중국인 중에서는 아직도 한국인이 공자를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한국인은 굉장히 민족주의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것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는 스스로 졸렬하다고 생각해서 잘 하지 못합니다. 또는 완벽하게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지만 그 7광구 그쪽은 사실상 일본에게 90% 이상 뺏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자기 비판력이 강한 민족이었고요. 치욕스러운 역사도 숨기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의 걸 베끼고 뭐 차용하는 것까지 했지만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기진 않았습니다. 유교와 한자는 우리나라 문화에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이거를 뭐 조선의 문화라고 우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유네스코 단오절 등록할 때도 좀 논란이 많았지만 그랬죠. 중국의 단오를 우리 거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우리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단오는 따로 뭐 중국에서 다 등록을 하시면 된다. 이게 중국의 심기를 조금 거스르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민족은 자기 거 지키는 건 잘하지만 남의 걸 빼앗으려 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든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 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날조를 하는 패턴은 과연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국인 척하는 다른 민족의 사고방식에서 났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징기스칸을 일본인이라고 우기고 뭐 예수는 일본에서 죽었으며 한자도 일본인이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5월은 외인의 국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뭐 조선이나 중국 덕분에 성장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어떻게든 부정하고 열등한 의식에 사로잡힌 일본의 정신승리자 날조 패턴임을 알 수가 있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이었다. 일본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날조를 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만의 언론사가 집중 조명해서 그대로 보도합니다. 대만은 한국에 관심은 없지만 일본에게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만 언론사에서 보도한 그 루머들은 항상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인물을 지어내고 연합뉴스, 조선일보 같은 유명한 매체나 이름으로, 또한 뭐 유명 대학의 교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면 그걸 또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로 뿌리고, 심지어 황구시보 같은 공산당 공식 언론지까지 낚이면서 루머가 재생산되고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걸 해명하느라 진땀 뺍니다. 조선인과 화교를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계속 싸우게 만드는 그 더러운 기술에 우리가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중국인은 대만과 일본과는 달리 루머 같은 개소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서 요즘은 그게 좀 악의적인 날조임을 깨닫는 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황구시보까지 속였으면은 그 정도로 정교하게 속아 넘겼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본인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선 넘은 거예요. 앞으로 이 대만발 루머를 쉽게 믿겠습니까? 중국 언론은 대만발 주작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한 감정, 이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반한 감정은 뭐 약간의 배신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대만의 반한을 분석하는 원인 중에서 92년에 단결을 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만인들도 그거를 주요 핑계거리로 삼고 있고요. 한국이 배신했다면서 분개했어요. 뭐 임시정부 시절부터 도와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국가로 승인해준 게 자신들 중화민국이었다면서 말이죠. 물론 그때는 아직 대륙에 있을 때 194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집에서 쫓겨났죠. 혹제는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장개석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데도 배신했으니까 대만의 분노를 이해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대만은 한국의 서울 올림픽을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한국을 방송에서 조롱한 듯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교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 수많은 강국들이 대만과 단교하는 와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기다려서 단교하는 등 의리를 최대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교에도 죄책감 가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의리 지키다가 굶어 죽이라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한 사건을 조명을 하고 싶어요. 80년대에 있던 사건인데, 우린 당시 대만을 중국이라고 부르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중공의 비행기가 대만으로 망명하고 싶은 중국인 납치범에 의해서 탈취당한 평양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고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놓아주고 반공 우위를 다질지 공산권에게 우리들의 한국만의 여유와 아량을 보여줄지 말이죠. 결국 전두환 정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만은 대만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그 비행기 납치범을 대만으로 어떠한 처벌 없이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 결국 범죄자들을 처벌했고요. 중공의 승객들을 잘 치료해줬고, 사실 중공은 북한에게서만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지옥이고 가난하다 그리고 낙후되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가보니까 예상외로 발전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중공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중공은 자기들의 인민들을 잘 대해준 한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중국이 공산권 최초로 서울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그리고 양국의 교역이 몇 배씩 증가하는 등 한중수교의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소외당한 대만은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대만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니들 붙잡고 있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다 중국이랑 수교하는데 우리만 손해보자고요. 그 단교한 걸로 욕하려면은 우리나라만 욕하지 말고 단교한 모든 국가를 욕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만만해 보이는 나라에게만 갑질하는 추한 꼴로 보일 뿐이에요. 이외에 한국에 대한 열등감도 대만 반한 감정의 원인인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뭐 우리 빼고는 다 중화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만은 점점 한국과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평균 소득도 한국이 대만을 앞지르고요. 그리고 현재 대만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한국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대만인들은 이 현실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빨리 변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뭐 이 점이 중국과 대만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중국은 뭐 아무리 한국이라도 배울 점은 배우자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만은 조금 오만합니다. 니네한테 뭘 배워? 배울 게 뭐 있어? 이런 주의죠. 아무튼 뭐 중국이 변반 국가, 번국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국국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마치 청나라 때처럼 한민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과거의 영광에 취한 사람들 치고 발전한 사람 없어요. 제가 그 대만의 세대별 한국 감정을 본 적이 있는데,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한류 때문에 조금 좋은 감정이 있으면서도 반한 감정에 일시적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있고, 중년층은 뭐 완전히 완벽한 반한, 혐한일 수밖에 없는 게 단교 시절을 눈으로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뭐 아직도 그냥 아우국가 정도로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국 정도로. 반한 감정은 특히 스포츠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경제와 아시안게임에서는 태권도로도 말이 많았죠. 태극기를 불태우고 삼성 물건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삼성 모니터가 더럽게 안 부서져서 본의 아니게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 삼성에 홍보를 하는, 아무튼 그들은 우리를 찔러 죽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아주 노골적인 반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히려 현재 중국은 노골적으로 미국 편 들고 중국 반대만 안 하면은 형님으로 대접해달라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중화사상도 중화사상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중화사상은 좀 대인배스러운 면이 있고 대만의 중화사상은 뭐 마치 과거의 영광에 취한 소인배 중화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섬에 갇혀있지 말고 대륙에서 살아야 그래야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닐까. 반대 진영과 화해하고 협력을 이어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낡은 가치인 이념을 지키며 서로 고립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북조선과 대만섬. 근데 사실 서로 비교해보면 북한이 차라리 나을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김일성은 한중 수교로 중국에게 통보를 받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할 겁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겸연하게 받아들이는 북한과 어떻게든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대만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있는 대로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중요한 사상은 그 섬 하나 크기입니다. 하긴 뭐 2,000달러가 14억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덩샤오핑,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현대 중국 지도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동맹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대만 분들, 덩샤오핑의 지혜를 느끼시길 바랄게요. 영원한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한국과 수교해서 무해양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통일과 경제발전 두 가지를 착착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덩샤오핑은 중진국에 빠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중진국으로 되기까지는 서방세계와 일본의 역할이 컸다면 그 후에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는 덩샤오핑이 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시 대한민국의 라이벌은 뭐 일본은 너무 격차가 크고 해서 그나마 대만 정도가 반도체처럼 뭐 주력 산업도 비슷하고 진짜 백이 라이벌이었는데요. 중국 쪽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덩샤오핑은 아마 한국을 키우면 대만이 고립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도자의 직감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를 해서 대만을 말려 죽인과 동시에 한국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물론 대한민국도 그 기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위대한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계획대로 고립되어 죽어가기 시작했고 대만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그 막대한 부와 풍요는 우리가 대신 가져가서 누리고 현재는 일본을 넘보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이 중국의 빅픽처의 일환이든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장개석과의 의리는 지켜야 하지만 대만 섬과의 의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부터 의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장개석 사후 우리는 대만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열심히 날조를 해보세요. 자기들이 가짜 중화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고 대륙과 비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